세 번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7일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36만 호 추가 공급하는 약간 미온적인 그런 공급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당 왜 빠졌냐 이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투기 지역 4개 구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투기 지역 이번에 빠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에 대한 얘기가 지정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는 지정이 되고 누구는 지정이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벌써부터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흘러 나오게 되면서 지정을 받게 되면 대출이 맡기잖아요, 당장. 그래서 미리 대출을 좀 땡겨 놓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시장에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을 전후로 큰 대규모 공급을 발표하겠다라는 정부의 좀 의지가 기존보다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적 상승률, 뭐 전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바뀔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다 될 거라고 봐요. 오른 데들은 며칠 좋았지 뭐 한 달 뒤에 또 지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언제 지정이 될 것이다. 지정이 지정이 곧 될 거라고 예상하니까 벌써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이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움직이잖아요. 이런 틈을 주니까 문제지. 그거는 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틈을 주니까 문제지. 예. 아니 그것도 뭐 본인이 판단해서 대출을 좀 더 활용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봐봐, 분당은 빠졌어. 그래서 분당이 지정될 거래. 강수님도 지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도 지정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지정 안 됐어. 가격이 더 올라갈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분당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대출 가득 받아. 그럼 대출 일바에 받아서 들어가야지. 그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지 이거. 그죠? 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객관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 않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투기 지역을 지정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올해 6월달과 지난달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서 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분당이라는 도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분당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 만나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다들 지금 그 걱정들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9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8월이지 지금. 8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8월 지났어요. 9월 이제. 9월인가? 네. 날짜가 아닐지도 모르겠네. 9월이군요. 날씨 추워졌잖아 이제. 9월 이번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언제 중요해요. 그래서 죽는 거 알면 제가 저기 점집 냈지 뭐. 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도시급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공급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8.27 대책 얘기하면서도 강소연 얘기했듯이 공급 대책에 대한 게 있었지만 실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물량은 원주민의 재입률이 높아서 실제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크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주셨었는데 이게 추가 지정이 되겠죠? 하죠,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제. 봐요. 근데 정부에서는 과거에 추가 지정을 했으니까 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오히려 더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추가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과거에 그랬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신도시 위례 신도시 지정하고 나서 가격 폭등했거든 또. 그 당시 순간에는.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민감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그래서 공급 대책까지 같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어제도 사실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진짜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리적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저 그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되게 많아요. 네. 물리적으로 저는 강남에 새 아파트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선 거를 제가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대학 군대 가기 전까지 서초에서 살았거든요. 잘 살았구나. 네, 그러니까 강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동네에 새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2000년대 중반보다 지금이 훨씬 많고요. 사실 이제까지 공급된 거 외에 앞으로 공급될 애들도 되게 많아요. 무슨 뭐 반포일리 사주고 원베일리, 한신 사주고, 예? 진미크, 강남에도 그렇고 너무 많거든요. 둔촌주공 뭐 이 강남권역의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들 입주 물량들에서부터 되게 많거든요. 물리적인 공급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기존에 했던 애들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들 과거에 세곡 네곡 위례 신도시 서울 주변으로 서울에서도 주변에 양질의 주택들 되게 많았고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도 메인 뉴타운들 좋은 애들 공급된 물량들 공급할 물량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이 사람들이 새로 분양할 것들 그 물건 사러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도 새 거, 좋은 거 이런 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도 살려고 하는데 그 물건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 물리적인 절대 공급이 부족하다라기보단 제가 볼 때는 재고주택의 공급들, 말 그대로 기존에 사람들 살고 있던 강남에 90년대 2000년대 새 아파트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 뭐 새 아파트 분양될 거 없다고 해서 난리 났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 살려고 했던 거지. 그 동네 살기 좋은 재고주택을 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재고주택 물건이 싹 사라진 거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죠. 갖고 있는 사람, 살려는 사람 둘 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파는 게, 떨어질 게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 강남의 새 아파트도 팔죠. 팔겠죠. 예. 그러니까 재고주택이 그러니까 심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상황에서 물건이 나오지 못하게끔 양도소, 만약에 진짜 내가 잘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4억 먹었어. 뭐 5, 6억 먹었어요. 팔고 싶은데 이 정도 먹었으니까 뭐 앞으로 보유세도 많이 낸다고 하고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오르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팔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아. 못 팔아.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익은 받는데 차익을 실현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너무 못 팔아서 나라에 그만큼 내야 되니까 그냥 임대사업자 내고 그냥 기다리지 뭐.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세율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이 되게 줄어들게끔 어떤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런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왜곡이라는 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물리적인 공급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똑같아요. 2000년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급만 했죠. 뉴타운 공급 물량들. 재개발 사업은 그때 분양가 규제한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 한다라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에만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아니다. 민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대신 언제까지 사업을 요만큼 진행한 애는 빼줄게요라고 해서 했더니 막 재개발 재건축 다 밀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다 이주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량들이 2009년, 10년, 11년에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한꺼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재개발 주택 공급도 한꺼번에 쏠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나서 집값이 불안하니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서울에 그린벨트 풀고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 풀어서 저도 공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개발 공급 물량, 보금자리 공급 물량, 위례 신도시 공급 물량 공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작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쫙 그 물량들이 아니 이 정도면 그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도 계속 나오니까 기존에 보금자리 저런 거 받고 하려고 하고 시장에 안 그래도 재고주택 물량들도 규제가 풀리면서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양도세 중과 풀리고 하면서 과거에 저점에 잡았던 사람들 고점 피크는 찍었지만 다시 조정받았을 때 그래도 남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물량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적정한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급의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하지 말고 물량들을 막 쏟아내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또다시 이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급이 너무 물리적인 공급이 어떤 적정 수요치보다 너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하락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텀에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요게 끝나고 나서 이 물량들이 몰리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일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래요. 저는 괜찮아. 왜냐하면 아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에서 부동산들을 샀기 때문에 엄청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조정받아도 버틸만해요. 왜? 내가 샀던 시점보다 다 전세가들이 훨씬 더 비싸 올라버렸어. 그래서 버틸만 하거든요. 무리해서 더 안 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아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매수한 사람들 이번 텀에 더 대출 받아서 매수한 사람 이게 더 올라가면 계속 더 그 레버리지 껴가면서 몰빵 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하락장 또는 조정장 변곡점을 맞이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가서는 이제 그만 좀 져라 하고 싶은데 보금자리 계속 뭐 지금 아까 하남, 간북, 인서울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국토부랑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보금자리 서울 안에 양재 옆에 여기 풀어라 말 그대로 이걸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송파 옆에 여기 풀어라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들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 심리는 이미 죽었는데 공급은 계속 하겠다고 나오고 나는 이 금액 주고 그때는 청약도 안 되고 재건축도 못 사고 그래서 이 금액 주고 재개발 어거지로 샀는데 이 옆에 내가 산 재개발은 10억인데 그 옆에 보금자리 풀어가지고 6억에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이 나쁜 새끼들 왜 이거 계속하냐. 나는 받으려고 할 때 못 받게 했는데 이제 그런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나왔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되더라. 뭐 지금 이거 하나의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의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가는 모양새 자체가 결국 지금 재개발 풀어라. 재개발 풀어서 재개발 다 서울시에 지금 이제까지의 도시 정비 정책에 기조하는 다른 방향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로 이렇게 물리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면 시장에는 되게 수요를 붙잡는 그러니까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좀 마음을 좀 약간 기다려보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정부에서 공급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 보면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을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값 상승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이제 강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수요 측면에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수요도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확 죽어버려요. 수요에 대한 가격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죠. 제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제대로 좀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 나서 매일 저녁 뉴스에 미국의 무슨 대기업들 무너졌다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 공포스러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을까요? 2008년 9월 달, 10월 달 부동산 시장 뜨거웠습니다. 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라는 게 언제부터 죽냐면은 11월부터 죽어요. 11월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어요. 통계라는 것 자체를 들여다보면 마치 9월부터 죽은 것처럼 나와요. 전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문의가 있었거든요. 물론 쫄렸겠지. 밤에 9시마다 뭐 어마어마 AIG 무너졌다, 뭐 했다, 리먼 은행 부동 났다, 뭐 난리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했겠지. 그런데 이게 설마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올까? 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들이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수요들이 많이 풀려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공급은 공급대로 풀렸지. 공급은 엄청 많지. 엄청 풀렸지. 수요는 수요대로 확 죽어버렸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년 장기 불황, 부동산 대폭락 이 얘기가 그때부터 쏟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두 개의 시점이 참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런 식의 불황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지금도 경제적인 여건상 그렇게 편안한 상황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아니에요. 좀 확실한 건 맞아. 영향이 있는 건 맞아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의 영향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조선에 관련된 부분,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이런데 철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어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건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력이었다. 건설은 좀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조선 뭐 이쪽 사업이었는데 이쪽 요즘에 그 아시는 그 아저씨 때문에 별로. 난 자동차도 잘할 것 같고 선박도 잘할 것 같고 진짜? 다 잘할 것 같은데. 예. 진짜? 예, 다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나는 별로 네. 걱정 안 해. 우리나라 그래요? 기업들이 나는 경쟁력 있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할 겁니다. 화이팅. 잘할 거야. 네, 이렇게 무모한 잘할 거야. 희망을 심어주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그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좀 했었거든요. 세미나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동차 생산을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쓰지 않는다. 지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로봇이 와서 다 그 자리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옛날엔 자동차를 생산해서 배를 실어서 날았어야 되죠. 지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로봇팔만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배가 필요 없다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보내요? 팔만 보내면 돼. 로봇팔만. 로봇팔만 거기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아니지. 이따만한 배에다 보냈어야 될 걸 요만한 배에다 보내면 되고 이따만한 배에 예를 들어 자동차 1000대 보낼 거면 이따만한 데 로봇팔 1000대가 가면 걔가 곱하기 6.7배를 더 생산한대 사람보다.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선업의 호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화물선 위주의 개발보다 지금 호화 여객선 위주로 조선업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사실 재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경쟁력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전문 분야가 갑자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산업이 어쩌고 그렇다고. 자, 그래서 수요에 대한 얘기 하다 네, 보니까 오케이. 네, 수요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 별별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별별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 패널 모셔야지 그럼. 그런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고 공급이 이렇게 맞물려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그동안의 공급에 관련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갖고 지켜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희가 한 주 동안 준비한 소식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봤는데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큰 변화는 없어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러잖아요. 조금 하나의 뭔가 작은 변화가 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의 움직임 자체에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주시죠, 소장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